우리는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은 실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은둔주의자라는 책에 나온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실수를 두려워하시나요? 전 꽤나 두려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걸 도전할 때 마음의 준비를 오래 하는 편이죠. 하지만 실수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제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실수가 조금 덜 두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보따리 라디오의 초초입니다. 오늘은 벨미님과 혜린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바로 은둔주의자의 저자 김도영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둔주의자의 저자 김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 이분이 책도 내셨고요. 교도관이시고요. 학교 밖 청소년이시기도 했고 지금 말한 것처럼 은둔주의자라는 책에 나온 것처럼 은둔 생활도 하셨어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여쭤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도관을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특별한 이유가 딱히 있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군대에 이제 발령이 되잖아요. 입대를 해야 되는데 논사훈련소에서 청송 2교도소라는 곳으로 이제 경비교도대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에 발령이 나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교도소에 발을 디디게 됐죠. 그러면서 바로 교도관이 되진 않았고 한 10년 이상 좀 방황을 했어요. 길을 잃고. 그러다가 한번 나도 어딘가 소속돼서 일하고 싶다 해서 그 군대 생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도관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군대 생활이 생각나셨다 했는데 제가 본 주변의 남자들은 군대는 가기 싫어, 재미없는 곳, 이곳은 지옥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재밌는 군대 생활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군대를 가는 게 이제 꿈에서라도 나오는 게 싫다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군대에 다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 군대 동기들은 어떻게 이렇게 군대 생활을 다시 하냐. 똑같은데 환경이랑. 근데 저는 제가 은둔 생활하고 학교 밖 청소년 생활을 하면서 되게 소속감이 되게 그리웠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소속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자유롭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제가 나가고 싶을 때만 나가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귀걸이도 하고 염색도 하고 했는데 그 자유로움이 어떻게 보면 결국에 저를 올가매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유를 선택함으로써 어떤 속박에 처했냐면은 너 언제 직업 잡을래? 너는 언제 결혼할래? 이런 질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정말 자유롭고 싶었던 거는 제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고 좀 해방되는 자유. 그래서 저는 되게 소속이 되고 싶었고 교도관 되면서 좀 여러 가지 질문들로부터 많이 해방됐죠. 교도관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교도관 되려면 일단은 국가직 공무원 공채 시험을 봐야 돼요. 9급, 7급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5과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 그리고 교정학개론 이렇게 5개를 경쟁 시험을 보시고 필기를 합격하시면 이제 체력 시험이 또 있어요. 체력 시험에 또 합격을 하시면 이제 면접을 가는데 면접에서 이제 또 합격을 하시면 최종 합격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법무연수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정의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각 소에 성적 순대로 원하는 소 받아서 이제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는데 5가지 과정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 시험 중에 가장 힘들었던 내가 이거는 되게 어렵게 했다는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영어겠죠. 제가 이제 저는 검정고시도 4년 걸렸어요. 제가 기초가 너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곱셈은 요즘에 좀 외워서 아는데 나누기 이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를 안 하고 검정고시도 이렇게 꾸역꾸역 겨우 하다 보니까 기초 지식이 없어서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내가 구구단이랑 나누기를 못한다라는 그 심리적 벽이 있잖아요. 네. 아, 나는 공부를 못한다. 그리고 맨날 꼴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꼴등의 경험들이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맞아요. 저도 영어를 되게 못하는 사람이어서 뭔지 알 것 같아요. 영어는 정말 앞에를 모르면 뒤를 못하는 과목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혹시 교도관으로 일하시면서 느낀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정된다는 점, 안정적이게 되면은 앞으로의 계획을 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현실적인 얘기인데 공무원과 은행은 좀 함께 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무원 월급이 좀 박봉인데 그래도 공무원들이 대부분 집도 사고 결혼 생활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낮은 금리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거를 좀 돈을 재테크를 해서 다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언제 몇 년 후에는 다 이제 금액이 일정돼 있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겠다,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교도관 자체의 장점으로는 만약에 범죄 쪽에 관련이 있으시다면은 사실 이 범죄인을 가장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요즘에 뭐 프로파일러 범죄 심리학자분들 많이 나오는데 사실 범죄인들이 경찰서에 보다 뭐 대학교보다 다 교도소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걸음걸이나 식습관, 뭐 말투, 가정 환경, 살아왔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가장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직업이 사실 교도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 전문 영역의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질문을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제가 슬기로운 깜빵생활 이런 드라마들이 네. 많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온다고 그걸 정주행을 하고 갔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범죄자들이 그 교도관님한테 약간 협박 아닌 협박으로 가족을 건드린다거나 이런 일이 있던데 실제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나요? 발생해요. 그리고 지금 교도관들이 폭행을 당하는 발생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교도관들이 사실 지금 같이 제복 공무원인 경찰 소방관보다 자살률도 더 높고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세상의 시야에서 좀 멀어져 있잖아요. 교도소라는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선거철이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은 뭐 국회나 여러 단체에서 제복 공무원들의 어떤 처우나 인력 부족에 대해서 이제 발벗고 이제 나서 주시는데 항상 교도관은 소외됐던 것 같아요. 이제 기사들을 봐도 경찰, 소방, 군인 등.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등에 들어가는 느낌? 계속 좀 소외됐어요. 그래서 예산이나 복지 이런 것에서도 많이 소외돼 있었고 요즘에는 또 범죄인 수용자들의 인권이 굉장히 높아져 가면서 그 인권을 또 교도관들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죠. 그럴 것 이건 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드라마 같은데 가끔 보면 이제 그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랑 교도관님 분들이랑 또 뭔가 친한 느낌의 그런 저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진짜인가요? 친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친해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도 반성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아이들. 그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제3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숨겨진 피해자고. 그래서 그 수용자의 자녀들
위해서 정말 변화돼서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제 라포를 형성하는 거죠, 관계를. 그럼 그 다음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범죄 심리학을 좋아해요. 혹시 교정 공무원의 범죄 심리학을 배우나요? 범죄 심리학을 배우진 않는데 아까 그 공채 시험에서 교정학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교정학이 심리학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기본이 심리학이에요. 근데 이제 교도관으로 오시고 여기서 범죄 심리사, 중독 심리사, 뭐 여러 가지 전문 자격증을 양성해요.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범죄인들을 좀 상담하고 심리치료해서 변화시켜서 다시 우리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요즘에는 또 유독 이런 쪽으로 많이 양성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뭐 격리하고 감시하고 이런 쪽으로 교정 행정이 치우쳐 있었다면은 요즘에는 약간 교정교화라고 해서 행동을 교정하고 마음을 교화한다. 그런 전문 영역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도소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까요? 교도소에서 특별히 남는 거 부정적인 기억만 딱 생각나는데 긍정적인 기억보다.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사무실이 제가 심리치료 팀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특별사법경찰대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인권, 속무, 고소, 진정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는데, 옆에서 심리치료 업무를 보면서도 계속 들리는 게 수용자 누가 누구를 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누가 누구를 고소했다, 고발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사유가 뭐냐 이렇게 들어보면은 좀 허무맹랑하기도 하고 정말 안타까운 게, 교도관들이 이제 순찰에 돌잖아요. 네. 그 발소리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 발소리가 시끄러우니까 내 수면에 침해 당했다. 내 인권. 나는 아무리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당신들한테 죄 졌냐 이거죠. 왜 내가 그거까지 침해 당해야 되냐. 밥이 뭐 맛이 없다. 나도 세금 내는 국민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아동을 학대하고 어떤 여성의 성을 유린한 사람들도 대한민국 법은 국민으로 보거든요. 국민의 알 권리, 그런 것들을 다 보장해줘야 되는 거. 요즘 가장 힘든 문제예요, 교도소에서. 아까 신고하신다고 했던 분이 나도 이제 국민 이런 세금을 내고 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 계실 때도 세금을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안 내죠. 근데 왜 그렇게 근데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이 사람들 다 투표도 하고 그러거든요. 교도관 내에서도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거철이 되면은 네. 저희 투표용지를 교도소 내에서 해요. 그러면 사람들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어쨌든 국민이니까. 그래도. 그렇군요. 예. 그럼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그렇게 진정서를 받으면 그 분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진정서를 받으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소명을 해야 돼요. 그 진정을 당한 교도관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거를 소명을 해야 되면은 소명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또 관계 부서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제출을 해야 되고, 이거를 또 그 진정을 자주 하는 범죄자들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좀 골탕매길. 그런 거죠. 좀 귀찮게 하는 거죠. 괴롭히려고 하고 되게 다양해요. 저희가 또 정보공개 청구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은 네. 국가기관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범죄 수용자가 교도관 우리가 먹는 그 식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산은 무언지, 뭐 교도관들의 직급별로 몇 명이 있는지 저 프린트 출력해서 가져와라. 그럼 저희가 하루 종일 그거를 출력해서 갖다 줘야 돼요. 그걸 한 몇천 장 하려면 거기 복사기 옆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거든요. 갖다 주면은 또 어쩔 때는 왔으니까 됐다. 이거를 브레이크 걸 제도가 없어요. 와. 온리 알 권리. 인권이랑. 와. 저희
어찌 하다 보니까 교도관님으로서만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책을 읽고 왔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을 때 조금 힘들었던 게 약간 교도관님의 자기의 이야기를 되게 솔직하게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이야기를 한다는 걸 상상도 못할 만큼 조금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신의 결핍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 이거 저도 제 성장 생애사를 이렇게 할 계획이 없었어요. 가지고 이거를 예전부터 뭐 써야 되겠다 이런 게 없었고,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하면서 1학차 끝나고 방학 때 갑자기 쓰게 된 거예요. 그 방학 때 2달 동안 쓰게 되면서 아, 이게 쓰는 게 맞나. 왜냐면은 저는 처음에 이 책 출간했을 때도 부모님한테 나왔다고 얘기를 못했어요. 이거를 읽으시고 어떠실지 반응이 너무 걱정되고, 지금은 드렸어요. 저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는 드렸는데, 아, 그때 저는 이런 또 걱정이 뭐였냐면, 제일 큰 걱정은 저는 이제 한 몇백 명이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하는데 책을 냈다, 내 성장 과정이다, 그걸 극복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거 좋게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표지만 보잖아요. 저 김도영 쟤 학교 안 다녔어? 쟤 은둔형이었어? 이것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남거든요.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좀 자극적인 것만 남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메일 같은 게 왔어요. 그 인스타그램 뭐 DM도 오고 하면서 자신도 비슷한 성장 과정을 겪었고, 나도 이제 자퇴를 하고 나서 굉장히 부모와 갈등도 심했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우울했다. 너무 우울해서 진짜 덮고 다시 피고 덮고 다시 피고 반복하면서, 근데 결국에 나도 누군가 나랑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위안됐다. 그 몇 분의 메시지가 책 내기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 개인적으로만을 위해서라면은 플러스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저도 읽으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되게 단단한 사람이다? 라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되게 재밌게,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 책은 딱 중간으로 기준으로 되게 우울했는데 뒤에 하나하나 극복하는 과정을 보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좋은 의미였던 것 같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책을 보고 이제 생각이 든 건데,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쉽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더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도 있는데, 그 김도영님은 가족들 안에서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사실 뭔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견디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극단적인 생각도 해보고 우울증 약도 먹어가면서 버틴 거죠. 이렇게 어떤 희망적인 어떤 뭐 사건이나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17년간 알았던 것 같아요. 17년간 앓고, 내가 그래도 나중에는 막 이 안에 막 독이 생기더라고요. 독이 막 생기면서 나도 정말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잘 살 수 있는데 왜 나 이렇게 살지? 그래서 내가 보여주리. 그 어떤 복수심? 내가 보여주리라. 그런 걸로 견뎠던 것 같아요. 희망적이진 않았어요. 이 견뎌냈던 시간들이. 그래도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문구가 그거였어요. 누군가 나를 욕한다면 가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가서 막 같이 소리 지르고 욕하고 왜 나를 그렇게 하냐, 이게 아니고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게 가장 확실한 복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복수심 하나로 멋있어요. 맞아요. 했어요.
그래도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음. 저 같은 경우도 가족이라 했을 때 편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받은 상처도 크고 그리고 또 저는 생각해요. 같이 있을 때 힘든 가족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책을 보면서 그래도 계속 집에 가셨고 집 안에서 문을 잠그긴 했어도 집이라는 공간에 계셔서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울에서 나올 수 있으셨던 특별한 계기라면. 계기는 사실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어떤 드라마틱한 무언가 사건이나 상황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반전시켰다라는 그런 어떤 플롯들은 좀 되게 위험한 거짓말 같아요. 사실 모르겠어요. 제 삶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드라마틱한 게 없었어요. 그냥 책에도 썼지만 1년 동안 고개를 두리번거리기만 해보기도 하고 팔을 좀 이렇게 막 위아래로 휘저어보기도 하고 발차기를 혼자서 허공에 해보기도 하고 소리도 질러보고 뺨도 막 스스로 때리고 그러면서 정말 10년이 넘는 시간을 그냥 온몸으로 맞은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약간 30 즈음 됐을 때 좀 그런 것들 있지 않으세요? 아, 내가 30이면 그때 당시 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내가 30이면 그래도 내가 꿈꿔왔던 삶들 직업도 있고 내가 좀 결혼도 했을까? 그리고 저 수많은 차들과 아파트들을 보면서 저 중에 내 집 하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막 하면서 그렇게 그냥 버틴 거죠. 저는 제일 예전에 부러웠던 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지하철 플랫폼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직장인들이 이렇게 사원증 메고 테이크아웃 커피 딱 들고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그러니까 전 비교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쓸데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럼 이젠 집을 사셨나요? 집 샀습니다. 오! 은행에 저희 동반자인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갖고 있다는 게 대단하신 거. 그죠. 30년을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상관없죠. 네. 30년을 그 거치 기간을 두고 내가 한 30년 일할 수 있겠지 하면서 그때 이제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이제 돈이 없잖아요. 일도 안 했었고 가지고 거의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혼까지 하는데 반대가 많았어요. 저희 가족들도 언제 갚냐. 근데 저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정말 공무원 시험 이 약물고 했다. 내가 30년 일할 테니까 걱정 마라 하면서 샀는데 좀 올랐다가 또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와이프가 되게 좋아해요. 역시. 성공하셨군요. 그니까요. 그럼 교도관님께서도 학교 밖 청소년이셨을 때 이제 저희 꿈드림처럼 도움받을 수 있는 센터가 있었나요? 만약에 없었다면 검정고시 진로나 준비나 진로 도움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저는 그 영등포에 상호 얘기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편집해 주시거나 안 되면 네. 편집해 주시고 되면은 그냥 나갈 것 같습니다. 영등포에 하자센터라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근데 거기를 간 이유는 거기서 뭔가 내 꿈을 키워가겠다가 아니고 제가 가출하고 좀 약간 밖에서 생활했을 때 거기는 자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거 되게 컸는데 그래서 거기서 술 먹고 자고 막 그랬어요. 쫓겨나기도 하고 그 선생님들이랑 같이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를 들어가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드렁큰 타이거랑 한국에 조피디라는 가수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 딱 오면서 힙합이라는 랩 장르가 좀 이렇게 서서히 알려지는 그런 시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따라 부르고 거기가 또 무대도 있었어요. 저기 여기도 무대 비슷하게 있죠. 꿈드림 이렇게 좀 네, 공연할 수 맞아요. 있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이크 이렇게 주면은 같이 해보기도 하고 행사 같은 거 있으면 하고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동창 친구들이랑 우리 팀을 만들자. 우리 랩 팀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서 인스트루멘탈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외국 곡 그 비트만 나오는 거 MR만 해서 가사는 저희가 쓴 거죠. 처음으로 막 써보고 해서 대회를 한번 나가보자 이제는. 그래가지고 저기 동대문에 두산타워라고 그 앞에 무대가 있어요. 거기서 무슨 페스티벌을 하는데 저희가 대상을 탄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대상을 타니까 약간 자신감이 좀 생기면서 우리가 소질이 있나? 그러면서 뭐 롯데월드 무슨 페스티벌에 대회를 나갔는데 또 상을 타고 상을 점점 타면서 뭐 어떤 여러 이제 입상을 하니까 막 대회 주최사에서 막 불러주는 거예요. 공연하라고. 그러다가 좀 라디오도 출연하게 되고 막 뮤직비디오도 찍게 되고 올림픽 경기장에서 막 8,000명인가 그 있는 데서 오프닝 무대도 쓰게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좀 약간의 연예계 생활로 조금씩 가려는. 근데 그때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강타와 신혜성의 자유선언이라는 거 아직도 기억나요. KBS인가 MBC였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게스트로 초청이 돼가지고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그 남궁현이라는 그 드러머 있었어요. 그리고 박하요비, 싸이 이렇게 저희 해서 게스트로 나갔었는데 그때 그 쉬는 시간에 그 남궁현이라는 드러머 그 분이 하신 말씀이 되게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나는 게 그분이 뭐라 하셨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는 숟가락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포크레인을 아무리 파도 저희가 더 빨리 원하는 거 찾는데요. 왜냐면 저희는 숟가락으로 파도 원하는 데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뭐가 있는지 아니까 그것만 파는 거죠. 다른 분들은 뭐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어도 모르니까 그게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때 힘이 됐었고. 그렇다면은 그러다가 검정고시를 보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걸 가수의 길을 가시다가. 맞아요. 그만두시고 있죠. 그렇게 잘 되다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돌아보면 한 사람을 망치게 하려면 천재라는 소리를 해줘야 돼. 그리고 잘 되게 하려면 넌 안 돼.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음악을 할 때 그때 어렸잖아요. 저희가 네. 청소년인데 어린데 너무 잘한다. 그리고 막 입상하고 하니까 제가 그때 거만해졌던 거예요. 내가 진짜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학교 안 다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습 안 한 거예요. 연습 안 해도 실제로 막 입상을 하니까 연습 안 하고 그때 좀 약간의 알코올 중독이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그만두게 된 계기도 약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중독 영역인데 저녁에는 공연을 하잖아요. 네. 홍대나 신촌에서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와야 되는 거예요. 공연을 할 때 터지는 스포트라이트 도파민이 막 천장을 치는 거예요. 막 100씩 찍는데 학교에 오면은 도파민이 한 10밖에 안 돼요. 떨어지니까.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도 겪고 있어요. 그 중독을. 제가 이렇게 책을 내고 석박사 과정을 하고 뭐 어디 강연을 하고 인터뷰를 나가는 거 거기에 어느 순간 제가 빠져 있더라고요. 또다시. 요즘에는 근데 좀 알아차려가지고 좀 줄이려고 해요. 좀. 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이 그거를 알고 조금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래도 느끼는 거는 전 제 인생에 그런 게 있다면은 막 즐기고 다닐 것 같아요.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네, 것 맞아요. 그러면은 어릴 때 꿈이 래퍼셨나요? 래퍼였죠. 그 중학교 때 생긴 거죠. 그리고 막 꿈이라기보다는 내가 이거 잘하고 여기로 계속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군대에 가잖아요. 20살 되고
또 수능을 준비하잖아요. 친구들이 같이 하던 친구들이 수능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저가 혼자 된 거예요. 저는 수능을 안 봤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가고 군대를 가고 그러면서 제가 몇 달은 혼자 해봤어요. 같이 팀으로 하다가 혼자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좀 나태했고. 그러다가 그때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군인 군복 사진을 보는데 친구들은 다 군대가 있는데 나도 저기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 생각? 군대에. 그때부터 약간 좀 중심에서 벗어난 생활들이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검정고시를 부랴부랴 보게 되고 군대에도 원래는 저기 학력미달로 현역 입대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신검을 받고 학력미달이라고 안 된다. 그러면서 모니터에 이런 모니터를 확 돌려서 저를 보여주는데 그 모니터에 4급 판정 학력미달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글씨가. 그러니까 이제 못 가는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어떤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제 군사훈련을 할 정도의 어떤 교육 수준이 안 된다잖아요. 그게 너무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멀쩡한데. 그래가지고 막 검정고시 겨우겨우 봐가지고 합격증을 가지고 갔잖아요. 이제 현역 갈 수 있냐? 지원하니까 갈 수 있다 이제는. 그래서 가게 됐죠. 그게 간 게 또 청성이 교도소.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또 교도관이 될 때. 그러면 근데 제가 듣기에는 래퍼와 교도관은 공통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두 개가 혹시 공통점이 있어서 이 길을 간 것 같은지 혹은 이렇게 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가 흘러가다가 된 거. 네, 약간 반대적인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같은 측면보다는 반대 측면들이 있어서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교도관 제가 한다고 했을 때 같이 음악 하던 친구들이 너 같은 성향이 어떻게 교도관을 하냐. 너무 힘들 것 같아. 너 못 버텨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았는데 저는 이제 랩 음악 생활을 하면서 좀 주변을 둥둥 그러니까 메이저가 아닌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벗어난 이런 생활이 좀 싫어졌었거든요. 처음에 그게 너무 좋았었는데 주변에서 하도 어떻게 살래? 너 진짜 그러다가 어떻게 벌어먹고 살겠냐 이게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게 너무 속박이 되니까 오히려 랩을 했던 경험 뭐 학교 밖 청소년을 했던 경험, 운둔을 했던 경험 때문에 공무원이란 생활, 교도관이라는 걸 시작했고 근데 제가 그렇게 가사를 쓰는 거랑 글을 쓰는 거랑 약간 비슷해요. 어떤 단어를 선택할지랑 착착착 쓰다 보면은 그 느낌이 딱딱딱 있어요. 운율이 맞는 느낌? 그래서 음악을 했던 것이 저한테 엄청난 희열도 좋지만 그거를 포기했을 때 엄청난 박탈과 상실감이 있었어요. 근데 또 그거를 했던 경험 때문에 또 책을 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효능감을 얻게 되고 정말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인 것 같아요.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정확하게 은둔주의자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약간 중독도 있었고 그러니까 약간 도파민 중독. 그 책을 제가 이 은둔주의자까지 3권을 썼어요. 근데 책을 내니까 인정받는구나. 인정 중독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제가 좀 못 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혼자 생각한 게 나는 당신들과 다른 성장 과정을 겪었으니까. 근데 이걸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공지사항식으로 썼잖아요. 근데 좀 마음 편한 것도 있어요. 이거 읽고 좀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고 이제. 그리고 좀 지금도 약간 긴가민가 잘 썼나 못 썼나 이런 쓰지 말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은둔주의자 쓰게 된 계기는 형식적으로 드러낸 거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자인데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약간 중독이었고 지금은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좀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아니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책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개인적인 질문인데, 책을 쓰면 생각보다 수입이 괜찮았나요? 수익적인 부분 말씀드리면은 책 이제 출판사에서 90%를 가져가요. 한 권이 팔리면 그 저자가 보통 6에서 10%인데 저는 10%로 계약을 항상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14,000원이다. 네. 그 한 권이 그럼 저한테 1,400원. 그렇게 떨어지는데 제 첫 두 번째, 세 번째 책은 판매량이 거의 미비했고 첫 번째 책은 그래도 좀 이렇게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증세를 계속하면서 1,000만 원 정도? 오, 1,000만 원이면 2년 반 정도 됐어요. 2년 반 정도. 10만 권 맞나요? 한 그 정도. 아니에요. 1,000만 원이면은 전자책으로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책으로 6,000권, 전자책으로 한 4,000권 정도 팔린 것 같아요. 근데 전자책은 10%가 아니고 50%예요. 5대 5예요. 전자책이 더 좋은 네. 거예요? 다들 전자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저는 추천하는 종이책을 내시면 전자책으로도 같이 내줘요. 음. 종이책이 어느 정도 다 팔렸다 싶으면은 그렇게 가시는 게 낫지. 처음부터 전자책으로 가면은 근데 뭐 알겠습니다. 네, 그럼 책을 쓰는 동안에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책을 집필할 때는 너무 우울하고 진짜 슬프고 힘들고 그랬는데 쓸 당시에는 그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쓰고 나서 이게 내가 내 이야기를 내가 읽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나르시즘인지 저는 책을 살면서 3권도 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책이랑은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근데 제 책을 제가 읽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제가 보는데 남의 이야기는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내 얘기 왜 이렇게 재밌지? 그러면서 제가 사실 학위 과정에 간 것도 제가 상담 이런 쪽인데 남을 좀 알고 싶다기보다 나는 왜 이런 길을 걸었을까? 나는 그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런 것들을 알려고 간 거였거든요. 그 책을 쓰다 보니까 그런 데도 관심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책을 쓸 때는 너무 우울했지만 첫 책 교도관에 대해서 쓸 때는 그 교도관이 되게 사회적으로 소외돼 있다 그랬잖아요. 관심 차후가. 근데 책을 읽고 일반 독자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몰랐다. 힘든지 몰랐다. 를 얘기를 처음으로 듣는데 그동안에 항상 저희는 징계나 왜 그렇게 근무했니 진정당하고 고소당하고 폭행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인정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교도관으로서 제가 가끔 강연 나가면 여쭤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보람은 뭐냐? 그럼 저는 솔직히 교도관으로서 보람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이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하면서 같은 교도관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 처우가 개선돼야 된다는 데에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일조했다라는 그 생각에 너무 좋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범죄인들을 마주하면서의 보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적으로는. 근데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러면은 일적으로 이렇게 교도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장 이건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되는 죄질이 있을까요? 죄질. 네, 예를 저는 들어. 개인적으로는 네. 제 애를 저도 키우니까 그 같은 또래 사건 기록으로 저희는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애들은 부모가 이렇게 폭행을 해도 이게 완전 어린애들은 다시 부모의 품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폭행을 하면 또 가고 그러다 결국 사망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나고 교도관들은 특히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 사람들 출근하면서 보면서 저희도 욕해요.
이런 죽일 놈들 하면서 욕하고 출근하면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 눈앞에. 눈앞에 있는데 화가 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앞에서 웃고 있어. 웃고 있으면서 막 옆에 사람이랑 떠들고 웃고 막 그 모습을 보는데 저희가 인권이 너무 지금 되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갈등을 느끼죠. 나쁜 짓 해서 들어갔는데 반성도 안 하고 웃고 있으면 저라도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인터뷰 아닌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오늘의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 교도관 일하는 직업이 사실상 어디서 이렇게 빛나는 직업은 아니라고들 하시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 그 교도관들의 처우나 인력 부족의 문제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부정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린 거지. 사실 저희 교도관들이 되게 웃으면서 근무하고 있고 저는 좀 심리적 에너지가 낮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성장 과정을 겪었을 수도 있는데 다른 교도관분들 되게 보람 있게 잘 일하시고 가정생활 잘 하시고 그러니까 교도관이란 직업도 저는 되게 블루오션이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요즘에 프로파일러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과정에서의 어떤 심리적인 범죄 심리적인 기법들을 사용을 하지만 저희는 이 사람들 다시 사회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보낼 때의 어떤 심리적 기법의 그 영역들 그것들을 저도 이제 전공하고 있고 그동안 이런 영역에 대해서 법무부도 그렇고 많이 관심이 없었었어요. 근데 요즘에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게 발맞춰 가는 저로서도 그게 좋고 여튼 이제 저도 학교 밖 청소년 생활 이런 생활도 저도 했었고 막 공연도 했었고 옛날에 생각 진짜 많이 나고 사실상 여러분들 이야기도 저도 많이 궁금하고 같이 공감하고 어려운 이야기 서로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들 너무 왜냐면은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검정고시 학원 다닐 때 빼고는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얘기를 안 한 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어떤지.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뱀이 엄마랑 혜리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도 정말 정말 감사하겠고 저희는 이만 보따리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따리 라디오의 초초였습니다.